자, 그럼 선생님들 지금 바로 이제 연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드릴게요.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미추홀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지도하고 있는 교사 고종훈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떨려서 물 한 모금만 좀 마시고 시작을 할게요. 네, 오늘 저희 이제 동료 교사와 함께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과정 중심 평가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오늘 이 연수에 신청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선생님들께서 보내주신 질문지를 바탕으로 제가 연수 자료를 좀 나름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 내용들이 선생님들 마음이 얼마나 또 이렇게 좀 만족스럽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애썼구나 정도를 생각해 주시면서 좀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선생님들께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해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긴 하지만 함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 연수를 하는 이유가 제가 잘나서 또 제가 잘하고 있어서 어떤 모범되는 사례라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 또한 굉장히 부족한 모습이고 늘 수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하나씩 제 나름의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과정에서 여러 선생님들과 하나씩 공감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이 연수를 처음에 제가 이제 맡게 돼서 준비하게 된 계기도 어느 선생님께서 저한테 야, 너 이런 거 하잖아. 가서 한번 소개 좀 해드려봐 라고 했었고, 또 제가 이제 거기서 처음에는 굉장히 좀 고사를 한 2번 정도 했어요. 왜냐하면 저 자신이 굉장히 어떤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저 또한 뭐 여러 선생님들의 연수와 또 여러 선생님들의 수업 사례를 보면서 이제 따라가는데 급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고사를 했는데, 그 선생님도 그렇고 담당하신 장학사님도 그렇고 지금 이 연수의 취지가 잘하고 있는 모범 사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처음에 시작할 때 겪는 어려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나씩 따라가면 내가 정말로 완벽하진 않지만 이 정도까지는 올라설 수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드리는 그런 연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거기서 용기를 얻고 부끄럽지만 제 사례를 나누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를 조금 더 간단하게 좀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저는 지금 현재 교직 11년 차고요. 어쩌다 보니까 지금 3번째 학교인데 학교급으로 따지면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특목고 이렇게 3가지를 다 경험을 했고, 어떤 성비로 따지면 남고와 여고, 그리고 지금 공학까지 3학교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좀 자랑은 아니지만 컴퓨터는 조금 자신 있는 편이긴 해요. 뭐 하드웨어도 그렇고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블렌디드라던가 또 AI 쪽도 조금 관심이 있어서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고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반대로 오늘 연수하는 주제인 수업과 평가에 대해서는 지난 11년째 초심을 유지하면서 늘 신규와 같은 마음으로 매년 그냥 하루하루 한 해 살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과분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업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 수어지교의 회장을 좀 맡고 있는데요.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여기 계신 정말 되게 제가 존경하는 여러 가지 선생님들, 특히 이제 누님 선생님들이 제가 이렇게 나이도 어리고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 보고 그냥 기특한 마음으로 많이 도와줄 테니까 한번 열심히 배워봐라 라는 마음으로 저한테 맡겨주신 거고, 그분들께 누가 되지 않으려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하나 열심히 배워가면서 과정 중심 평가를 실체로 옮기려는 거북이로 저를 소개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거북이가 여러분들께 어떤 내용을 전해드릴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저희한테 먼저 보내주신 그 사전 질문지를 보니까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선생님도 계셨고, 또는 실천에 옮기시고 계신데 그 실천에 옮기다 보니까 나타나는 구체적인 궁금증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해서 그 개념을 먼저 짚어가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요. 교육부에서 정의하는 과정 중심 평가는 학습의 결과뿐 아니라 과정을 중요시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가 시행되는 평가를 의미합니다. 굉장히 내용은 거창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선생님한테는 굉장히 협소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반대로 어떤 선생님께는 굉장히 광의적으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적어도 지난 몇 년 동안 과정 중심 평가를 따라하려고 했을 때 제가 느끼는 가장 큰 아이덴티티는 바로
교사가 학생들의 어떤 수행 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피드백을 제시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과정 중심 평가 아니냐, 과정 중심 평가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예전의 평가가 학생이 어떤 수행을 했을 때 그 과정이든 결과든 평가로서 점수를 매기는 것으로 끝났다라고 하면 과정 중심 평가에서는 어떻게든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학생들에게 제시를 해서 이걸 통해서 학생들이 추후적인 성장과 어떤 그 학습량 증진을 이끌어낼 수 있는 평가가 바로 과정 중심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특히 다른 교과보다 수학과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바로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점수를 부여할 수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까인데요. 좀 더 이제 근원적으로 질문을 들어가면 모든 과정 중심 평가의 결과 정량적으로 점수로 산출되어야 하나요? 라는 물음으로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교육부에서도 얘기하듯이 모든 내용을 성적으로 산출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뭐 단순히 수행평가, 정량적으로 산출하는 수행평가냐 아니면 세특 기록을 위한 어떤 관찰평가냐를 넘어서 학생의 학습을 개선시킬 수 있고 학생에게 피드백을 제공해서 학생과 교사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또 이를 통해서 학생의 배움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과정 중심 평가라고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격 수업에서도 과정 중심 평가가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원격 수업에서도 수행 평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도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원론적인 얘기를 떠나서 현실적인 요인들도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교육부에서도 과정 중심 평가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나 학생들이 수행한 동영상을 통해서 직접 관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작년하고 다르게 올해 2월 달에 제시되었던 원격 수업에서의 출결과 평가 기록 지침을 보시면 분명히 작년에는 저희 수학교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수행평가가 불가능한 교과였잖아요. 근데 올해 1학기부터 이제 그것이 오픈이 되었고 실제로 많은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몇몇 선생님들께서는 실제로 용감하게 도전을 하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지침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온라인 수업에서의 평가는 어떤 것이 기록이 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오프라인 수업과 즉 등교 수업과 굉장히 밀접하게 유기적으로 연계된 상태에서 이것을 같이 연계하여 기재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 온라인 수업에서의 어떤 수업 활동 내용이 그대로 온전하게 독자적으로 기록이 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등교가 불가능한 3단계 시에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단서 조항으로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교사가 직접 확인하거나 관찰하지 못한, 즉 학생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수행한 결과다라는 것이 보장이 받지 못하면 평가하거나 기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온라인 평가에서 원격 수업에서의 평가 활동이 학생들에게 아무런 이의도 없이 또 학생들 사이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잘 기록이 됐을 때 문서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몇몇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과 사전에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온라인으로 평가를 실제로 진행을 하셨고 점수를 부여도 하셨지만 또 반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학생들 사이에서 나오는 그 한두 마디 말들이 있죠. 나 할 때 옆에 뭐 책 보고 했어 라든가 나 할 때 옆에서 그냥 뭐 형이 살짝 한마디씩 도와줬어 라고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평가가 다 끝나고 한참 뒤에 나와서 그것이 다시 한번 이의제기로 불거지는 모습도 저는 타시도 사례긴 하지만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섣부르게 선생님들한테 가능하다 또는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된다라고 얘기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교에서 문제없이 진행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례가 온전히 다른 학교로 적용이 됐을 때 그곳에서도 문제가 없다라고 보장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지금은 이제 과정 중심 평가지만 저도 이제 블렌디드 그 교사 지원단이거든요. 거기서도 설명을 드리기로는 가급적이면 등교 수업 때 실제적으로 정량 평가를 실시하시고 원격 수업에서는 직접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수행할 수 있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에서 기록하는 형태로만 진행을 하셔라 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말 적극적으로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수행평가도 분명히 있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부담을 많이 느끼실 필요는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관심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한번 연락을 주시면 같이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말이 좀 빠른데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제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 중심 평가 사례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좋은 선생님들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오늘 제가 소개드리는 어떤 사례들 중에는 제가 직접 수업을 했던 사례들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속해 있는 공동체 선생님 또는 어떤 다른 선생님들의 사례를 제가 조금 빌려와서 같이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굉장히 컴퓨터 쪽을 좋아하고 코딩이나 인공지능 관련해서도 아이들하고 깊이 있게 실습을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사례들을 소개시켜 드리면 너무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좀 적용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좀 다른 선생님들 사례를 좀 빌려와서 소개시켜 드리겠다 라고 해서 허락을 받고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수학과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서술형 평가, 즉 문제 해결력을 평가하는 문항입니다.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평가기도 하고요. 또 어렸을 때도 굉장히 좀 힘들어했던 평가기도 하고, 또 타교과에서 바라봤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만 높은 점수 받아가는 평가 아니냐라는 오해도 사고 있는 평가기도 합니다. 참고로 여기 지금 살짝 가려져 있는 요 화면은요, 제가 초임 때 지금은 이제 바이오 고등학교로 바뀌었죠. 청학공업고등학교에서 초임에 발령을 받았을 때 출제했던 서술형 평가고, 거기에 어떤 학생이 답을 한 모습을 제가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제가 초임 때 겪었던 일인데 제 교직관을 바꿨다 할 정도로 저한테 큰 임팩트를 남겼던 답안이었거든요. 혹시 이 밑에 어떤 내용이 있을 거라고 혹시 짐작이 되시나요? 지금 화면 보이시는 거 맞죠? 네. 이렇게 오프라인 수업이었으면, 오프라인 연수였으면 좀 재밌게 풀어갈 수 있었을 텐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F1은 11화 할 때 방정식을 세워서 라지 fx를 구하시오라는 물음에 이 친구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혹시 어떤 건지 이해 가세요? 이 친구는 정말 공고에서도 수학을 1도 못하는, 인수분해조차도 못하는 그런 친구였는데 서술형 시험 시간에 그래도 저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저한테 미안했나 봐요. 어떻게든 내가 문제를 풀어보자. 근데 수학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언어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사용해서 방정식을 세우라니까 일단 세워보자 라고 해서 세웠고, 구하라고 하니까 불구덩이 위에서 fx를 구해보자 라고 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가로 2번에서는 1에서 구했던 그 fx에 대해서 다시 한번 fx가 f1을 구하는 과정을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답안을 보고 너무 되게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 친구가 바라보는 구하는 것과 어떤 세우는 것은 수학에서 세우는 것과 수학에서 구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도 이해를 했었고, 이를 통해서 좀 학생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고, 수학에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지만 다양한 방면으로 재능이 있을 수도 있겠다, 좀 창의적인 눈도 있겠다 라는 걸 느껴가지고 이 친구한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칭찬도 많이 했고, 야 선생님 이거 너 좀 찍어가지고 나중에 SNS나 이런 데서 좀 공유를 하고 싶으면 괜찮겠니? 라고 물어봤던 경험도 있어요.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던 이 서술형 평가에 대한 고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말 좋은 평가인데 학생이 틀렸을 때 나와서 본인의 답안과 점수 확인으로 끝나면서 너 이거 왜 틀렸어? 너 이거 왜 틀렸어? 왜 이거 부분 점수가 깎인 거야? 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조금 더 피드백을 유의미한 방법으로 제시할 수는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시한 것이 패자부활의 기회였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인 문제풀이는 저희가 제시한 서술형 문제를 학생이 풀어서 맞으면 점수를 받고 틀리면 점수를 못 얻는 거죠. 그래서 아예 틀렸으면 0점이고 맞았으면 3점이고 부분 점수가 들어가면 그 사이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틀을 깨자라는 게 제 의도였어요. 그래서 맞았을 때는 당연히 점수를 가져가면 되는 거고요. 틀렸을 때는 그 틀린 부분에 대해서 패자부활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즉 풀이를 새롭게 수정을 해서 답안을 고치거나 아니면 틀린 개념을 마인드맵을 그려가면서, 왜냐면 틀렸다라는 그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라는 거니까 그 마인드맵을 선생님 마음에 흡족하도록 다시 한번 잘 작성을 해오게 되면 점수를 1점씩 더해주는 거예요. 즉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틀렸지만
풀이를 온전하게 자기 힘으로 다시 한번 완성을 해보면 1점 추가적으로 얻는 거고, 그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업을 하게 되면, 공부를 해서 마인드맵을 그리게 되면 다시 한번 1점을 얻어서 총 2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 맞은 친구는 3점이고 이렇게 애프터 점수를 끝까지 채워온 친구는 2점이겠죠. 근데 이 애프터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학생들이 좀 쉬고 있을 때나 아니면 수업이 끝난 그 자투리 시간에 본인이 더 노력을 해서 이 부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성적인 노력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 맞았다 하더라도 자, 이건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때 당시에 제가 사용했던 안내문이었는데요. 여기 공지되어 있는 요 예시 문항과 같은 유형의 문항을 수업 시간에 풀이 과정 동반해서 해결하고 짝끼리 바꿔서 채점해서 점수를 기록합니다. 근데 이때는 무조건 정답만 봅니다. 정답이 맞으면 맞았고요. 정답이 틀렸으면 틀린 거예요. 부분 점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프터 점수를 받는 방법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를 제시해서 학생들이 풀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부분 점수를 안 주는 이유가 정답이 맞았다고 해서 본인이 놀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학생들한테 이렇게 공지를 합니다. 정답이 맞았다고 해서 동그라미 쳐져 있지만 선생님이 풀이 과정을 나중에 검토를 했을 때 풀이 과정에 오류가 있었는데도 그 친구가 그대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다. 그러면 그 친구는 우연히 실수를 통해 가지고 점수를 얻었기 때문에 그 친구는 3점에서 0점으로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즉 다시 자신이 다 맞았다고 해서 답을 다 맞췄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되고, 본인의 풀이 과정 속에 혹시나 논리적인 오류나 풀이 과정에 오류가 있는지를 눈 크게 뜨고 다시 한번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오류가 있었다라고 할 경우에는 3점을 포기하더라도 다시 2점까지 올라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서 학생들에게 제공을 했더니 그 1시간 내내 학생들이 전부 다 자신의 풀이 과정을 맞춘 친구들은 혹시나 오류를 찾아보는 검토 과정도 거치고, 틀린 친구들은 점수를 획득하는 그런 과정들도 있어서 학생들에게 꽤 많은 긍정적인 피드백이 왔던 수행평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의 기억을 되돌려 보면 지식적인 측면에서 학생들의 만족도는 좀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학생들 중에서 이제 탐구욕이 있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좀 공부가 제대로 된 것 같다, 또는 틀렸다 하더라도 그냥 틀린 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그냥 지적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틀린 부분을 다시 한번 첨삭을 해서 빨간 펜으로 첨삭을 해서 그것을 고쳐가는 과정도 굉장히 재밌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수학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거다, 이 학생은 정말 관심이 없을 거다라고 제가 그냥 미리 짐작을 하고 있었던 친구들도 생각보다 틈틈이 저한테 찾아와서 답안을 고치고 마인드맵을 작성하는 모습들은 굉장히 좀 놀라웠던 것 같아요. 저는 이때 수업을 그 수학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 수행평가가 이렇게 잠겨져 들어있는 그 사물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수업 끝나고 나서 잠깐 자투리 시간이나 아니면 이렇게 시험 전 시간쯤 되면 학생들이 와서 자기 시험지를 꺼내달라고 합니다. 그럼 그때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수정하고 다시 제출하고, 그 시간이 끝나면 다시 제출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던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었어요. 학생들이 원래 처음에 써냈던 답안도 봐야 됐고, 그것을 고쳐나가면서 고친 답안도 봐야 되고, 그 다음 맞았다고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것도 혹시나 틀린 게 있지 않을까 봐야 되고, 마인드맵도 봐야 되고, 굉장히 저도 시간을 좀 많이 들고 꼼꼼하게 챙기기가 영 쉽지는 않았던 수행평가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를 고민하던 중에 이제 전문적 학습 공동체 선생님들의 의견을 좀 들었고요. 그러자 선생님들께서 이제 많이 사용하시고 있는 방법이 바로 문제 변형 수행평가였습니다. 문제 변형 수행평가는 그 선생님들께서도 여러분들이 이미 진행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기본적인 골자는 교사가 비포 문항을 제시했을 때 학생들이 이를 변형을 해서 애프터 문항을 만들고요. 그 애프터 문항에 대해서 교사가 직접적으로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학생들이 그 애프터 문항을 풀이하면서 평가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저희 전학공에서는 이제 총 3분 정도의 선생님이 이 수행평가를 진행을 하시면서 저희들에게 나눔을 하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그 선생님들마다 모습이 다 다르더라고요. 똑같은 문제 변형인데도. 그래서 그 중에서 2가지를 좀 제가 좀 말씀을 드려서 소개해 드리려고 빌려왔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제가 정말로 되게 존경하는 동인천구의 조정선 선생님의 어떤 사례인데요. 기본적인 형태는 굉장히 평이합니다. 비포 문항을 제시했을 때 학생이 이를 변형을 해서 애프터 문항을 만들고요. 애프터 문항의 문항과 더불어서 풀이를 별도로 작성하고, 그 풀이를 하는데 필요한 필수 개념을 정리하고, 이 문제를 바라봤을 때 처음에 이 문제를 바라본 사람이 어떤 해결 전략을 수립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본인의 전략까지도 한꺼번에 기록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교사가 직접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이루어지는 수행평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선 선생님께서 공유하셨던 사례집을 보시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왼쪽에는 이제 비포 문제가 주어져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애프터 문항을 쓰고 그 풀이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비포 문항에 대한 풀이도 본인이 직접 적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문항하고 동일한 형태의 문항은 사전에 공지가 돼서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이 답안을 작성하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구성을 했고요. 끝나고 난 뒤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감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수집을 하셨습니다. 문제 만들기를 처음 접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변형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시까지도 3가지 형태로 주셨다고 해요. 조건을 변형할 수도 있고, 발문을 변형할 수도 있고, 조건과 발문을 모두 변형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하게 되면 그 문제가 새롭게 변형된 문제다 라는 걸 학생들에게 처음에 주시었던 것 같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밑에 이제 문제 해결에 필요한 개념과 풀이 과정을 정리하는 곳에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꽤 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 제시했던 이 문항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된다라는 식의 예시를 한꺼번에 제시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때 이 수행평가를 진행했던 아이들이 처음 만나는 친구들이었다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기하 시간에 만났는데 지난 학년도에 직접적으로 만났던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수행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전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하셔가지고 수행평가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학생들과 공감을 좀 얻으려고 노력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수업의 특징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데요. 학생 간의 교차 풀이를 실시하지 않았다라는 특징이에요. 즉 학생이 직접 문제를 만들었을 때 그 문제를 다른 학생이 풀거나 아니면 검토하거나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셨습니다. 무조건 평가는 교사가 진행을 했고요. 이를 수행평가 점수로 반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수행평가가 좀 짧게 끝난다는 좋은 점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고민들 좀 가지게 되셨대요. 특히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었냐면 문제를 변형을 할 때 어떤 친구들은 단순히 그냥 숫자를 1을 3으로 10항까지 합을 12항까지 합으로 이런 식으로 바꾸는 정도에서 멈췄지만, 정말 고민을 많이 해서 문제에서 정말 결정적인 조건을 추가하는 형태로 변형을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의도는 좋았지만 애써 그렇게 좀 약간 더 어렵게 가다가 결과적으로 풀이 과정에서 틀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양쪽에 있는 그 친구들을 양 케이스의 친구들을 보고 어떻게 점수를 부여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큰 논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수행평가를 같이 하셨던 그 동교과 선생님과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하는 것을 했고, 그래서 이 친구들과 처음 진행했던 수행평가에서는 문제를 변형했던 것까지만 점수를 부여하고 그 변형한 것을 풀어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지만 선생님들도 그 후에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하시고 또 어떤 협의를 거치셔가지고 또 저희 전학공에서도 대안을 같이 한번 마련했었는데요. 그래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대안들이 무엇이었냐면, 학생들한테 문제 변형을 할 때 차등을 주자라는 거였습니다. 예전에 7차 교육과정 때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시험 문제인데 시험 문제에 한 문항에 대한 문제가 3개 있어서 난이도별로 자기가 원하는 문제를 풀었을 때 그 문제를 맞추면 그 문제에 대한 배점만 얻어가는 문제 스타일이 있었던 것처럼, 학생들한테 제시할 때 처음에 제시하는 비포 문제의 난이도 자체를 조절을 해서 학생들이 자기 수준에 맞는 문항들을 고치게 하자, 또는 학생들이 문항을 고칠 때 학생들이 꼭 지켜야 되는 그 조건들을 몇 개 제시하면서 이 조건들 중에서 몇 가지를 선택해서 문제를 변형을 했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차등 부여하는 방안을 한번 따져보자 라는 식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다음에 또 한번 준비를 하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업을 같이 고쳐나가는 것, 평가를 같이 고쳐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의미 있는 평가 방안인 것 같아요.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수행평가는 어떤 학습, 개념 학습이 모두 다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어떤 확인 단계에서 진행하는 거고, 실제로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는 없을까라는 질문이 들었고, 이를 또 이제 실천을 옮기시는 선생님이 계신데요. 연수여고의 하민영 선생님이라고 또 굉장히 또 존경하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 선생님은 특징이 굉장히 모둠학습을 늘 사랑하는 선생님으로 저 알고 있는데요. 지금도 이제 모둠원이 4명이라고 한다면 설명이 좀 어려운데 제가 잘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 하얀색이 주인공이 되는 어떤 학생입니다. 비포 문제 2문항을 가지고요. 그 문항에 대해서 풀이를 정하고
각각의 애프터 문항을 또 한 번 2개씩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두원들이 전부 다 2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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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문제 해가지고 4문제를 가지게 되죠. 이 비포 문제 2문제는요, 교사가 제시하는 게 아니고 학생이 해당 단원에 대한 문제를 자기가 임의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좋아하는 문제, 아니면 자기가 이 정도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변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문제를 각자 준비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총 16개의 문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 친구의 시계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돌면서 바로 옆에 친구에 있는 그 문제 4문제는 자기가 직접 풀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친구, 한 다리 건너 있는 친구들의 문제 4개 중에서는 전부 다 풀기에는 시간이 좀 모자라니까 그 중에서 자기가 이거 정말 괜찮아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문제 2문제만 골라서 풀게 돼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일단 2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한 학생이 그 수업 시간에 해결해야 되는 문항이 총 10문항으로 굉장히 좀 많아지게 됩니다. 즉 해당 개념에 대해서 문제를 굉장히 다양하게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고, 또 왜 모두원들이 문항을 전부 다 내어놓고 그 중에서 자기가 풀고 싶은 걸 고르지 않았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반드시 자기가 출제했던 4문항은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반드시 풀어보기 때문에 이 문항을 허투루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모두원 구성원들을 문제를 다 모아놓고 거기서 원하는 것만 풀자라고 했을 때는 자기가 가져온 문제를 아무도 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씩 차수가 거듭될수록 학생들 중에는 분명히 좀 대충 힘을 빼고 오는 친구들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막고자, 책무성을 강조하고자 반드시 옆에 친구들의 문제는 반드시 풀어보도록 해서 모든 친구들의 문제가 동등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둠별로 전부 다 풀고 난 다음에는 모둠별로 가장 잘 만들어진 문제, 우리 모둠을 대표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는 애프터 문제 2문항을 뽑아가지고 이제 학급 전체적으로 이제 칠판에다 게시를 해서 학급의 대표 문항을 선정하는 방안도 이렇게 진행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수업의 특징은 단원 학습의 어떤 중간 단계에서 학생들의 학습량을 늘릴 수 있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 수업을 처음에 구상하셨던 이유가 학생들, 저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들은 숫자 하나만 바꿔도 못 풀어. 그런 안타까운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본인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했으면 반드시 그것을 본인이 변형시켰을 때 숫자를 변형시키든 조건을 변형시키든 그 변형된 문항도 충분히 풀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수업을 구상하셨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즉 학생들이 응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응용 능력은 좀 키워주자라는 것이었고, 또 충분한 학습량도, 문제풀이 능력도 좀 충분히 수업 시간에 다뤄주고 싶었고, 네, 또 때에 따라서는 이게 좀 못하겠네요. 유도치 않았던 게 아니라 의도치 않았던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에는 숫자를 바꾸는 게 될 경우에 처음에 의도했던 것과 굉장히 다른 문제로 바뀌는 경우도 있잖아요. 풀이에 사용되는 공식이 달라진다던가 개념이 달라진다던가 조건이 달라지면 더 그렇고, 때문에 친구는 아무 생각 없이 바꿔서 변형을 해서 가져왔는데 본인이 생각했던 것이 오답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토론이 모든 간에 아니면 학교 전체로서 굉장히 발전하는 경우도 꽤 많았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즉 학습과 어떤 관찰평가의 콜라보가 같이 동행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 수업은 굉장히 좀 좋아서 저도 내년에 한번 도입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블렌디드 요새 좀 강의도 준비한다고 좀 많이 이렇게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온라인 플랫폼, 예를 들어서 이제 패들렛이나 아니면 플립그라운드 그리드하고 같이 연결했을 때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좀 예상이 되더라고요. 이런 형태의 수업은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학생들이 물리적 거리를 떠나서 서로 상호간에 학급 구성원들 모두의 어떤 활동 결과물에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블렌디드 수업 사례로도 굉장히 좋아 보이는 수업 사례였습니다. 물 한 잔만 마시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수학과 그래프인데요. 저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활용한 수업들을 꽤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개정교육과정 넘어오면서 이런 선생님들이, 이런 말씀을 나누시는 선생님들이 꽤 많았어요. 수학원에는 예전에 다루고 있던 되게 특별한 함수들이 다 모여있다.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 등이 하나의 단원, 하나의 학기 안에 몰려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그래프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함수의 어떤 대수적 표현과 기하적 표현 간의 관계를 직접 손으로 조작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지도 방안을 생각을 해보았고, 당연하다시피 이제 선생님들이 요즘에는 전부 다 지오지브라나 알지오메스와 같은 그래픽 툴은 잘 사용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저 또한 이런 것을 활용해서 수업을 구상하고 실제로 많이 학생들에게 지도를 좀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업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굉장히 고민이 되는 게,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슬라이드를 열심히 움직여가면서 이해할 때는 다 이해한 것 같은데 그것들이 오래 가지 못하고 그냥 휘발된다라는 게 굉장히 큰 안타까움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학생들에게 오래도록 유의미하게 남아있고 학생들의 지식을 구성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를 고민했었고, 그래서 만든 게 내가 만드는 학습지라는 수업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직접 조작하면서 특징을 파악하는 절차까지는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알지오메스나 지오지브를 활용해서 그래프를 제작하게 됩니다. 그럼 그래프를 제작했을 때 그 그래프를 이미지를 가지고 교사가 미리 제시했던 학습지 틀에다가 직접 그 그림을 집어넣고 학습지를 제작하거나 때로는 문항지를 제작하게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학습지 제작으로 가는데 아이들이 지오지브라나 알지오메스 조작 능력이 점점 좋아지면 아예 제가 문항을 주고 이 문항을 푸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그림, 즉 우리 수학 문제 보면 항상 그림이 같이 주어지잖아요. 이 설명을 보고 이 그림을 한번 유추해서 그려봐라 라고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아이들이 제작했던 학습지를 제가 직접적으로 출력을 해서 바로 그 시간에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그 학생들이 직접 만든 학습지로 개념을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갔던 그런 경험이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이게 그때 제가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나눠주었던 가장 초반의 개념 정리 프린트인데요. 여기 내부 카날에다가 이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를 작도하는 거였어요. 그 그래프를 작도하면서 슬라이드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두 가지 형태의 그래프가 있을 때 각각 x가 증가하면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또는 평행이동이 있을 때, 우리 평행이동이 있을 때 보통 많이 쓸 게 그거잖아요. 분명히 나는 평행이동하는 값을 키웠는데 왼쪽으로 가고 줄였는데 오른쪽으로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약간 좀 오개념을 갖기 쉬운데 이제 그 부분도 좀 집중적으로 지도하면서 다음과 같은 학습지를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였습니다. 당연히 조건 중에 이렇게 보조선 같은 것들도 다 그리도록 했었고요. 특히 평행이동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평행이동을 하는 어떤 그 과정들도 충분히 그림으로 나타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그래프의 이름과 평행이동 과정들도 충분히 다 제시하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평가를 진행을 할 때에는 이런 함수들이 꾸준히 쌓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형태로 학습지를 모아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그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보조선이라든가 어떤 학습 요소, 저는 좀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X축이 있어야 된다, 원점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지오메스나 지오지브라를 통해서 먼저 다 표현을 해도 되지만 그렇지 못하고 놓쳤을 경우에는 나중에 직접 수기로라도 여기에 직접 기록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지도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평가는요, 슬라이더 기능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 슬라이더 기능을 가지고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강조를 했었고요. 여기도 보시면 지금 슬라이더가 보이시죠? 이 학생이 그냥 같이 집어넣었더라고요. 근데 이 슬라이더 기능을 통해 가지고 그래프가 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직은 알지오메스보다는 지오지브라가 훨씬 더 월등히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수업 때마다 그때그때 좋은 걸, 그러니까 정의역을 잘라서 그래프의 일부분만을 표현하는 것은 알지오메스가 훨씬 쉽고, 그렇지 않고 어떤 관계를 즉흥적으로 바라보면서 필요할 때마다 대상이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보이게 하는 것은 지오지브라가 아직은 더 좋기 때문에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그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트폴리오 평가라고 해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를 이제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렸는지, 그 다음에 최종으로 개념 증명 문제 해결을 완벽하게 했는지를 평가를 했었고요. 대신에 공학 도구를 얼마나 잘 다뤘는지가 평가에 반영되면 안 되기 때문에 수기로 그래프 및 내용 요소를 추가하거나 고치거나 때로는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다시 그리거나 하는 것들도 전부 다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점차적으로 이제 익숙해지면 아이들이 저보다도 더 잘 다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점점 이제 고민거리가 안 되더라고요. 또 특징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분명히 서로 다른 그래프를 이제 색으로 구별을 합니다. 우리가 시험지든 물항지든 모의고사 시험지든 전부 다 흑백이기 때문에 항상 그 주기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은 항상 색에 다채롭게 자극을 받기 때문에 컬러 복사를 했을 때 아이들이 훨씬 더 이해가 더 잘 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이게
아이들도 더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실이 저희 교무실하고 운이 좋게도 바로 맞은편에, 복도 맞은편에 떨어져 있어서 그 네트워크 프린터로 그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컴퓨터실 컴퓨터에, 교사 컴퓨터에서 바로 교무실에 있는 컬러 프린터로 인쇄가 됐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습지를 작성해서 패들렛이나 아니면 저희 학교에 사용하고 있는 리로스쿨에 업로드를 하면 저는 바로 그것을 실시간으로 출력을 해주고 학생들은 또 가서 그걸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프린트를 해서 가져오는 경험을 하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이들이 생각보다 이게 뭐라고, 자기가 자기 이름 적혀있는 프린트를 만든다고 해서 엄청나게 좋아하고, 그 학습지는 꼭 아이들이 소중히 간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저는 학습지를 만들 때 보통 이 밑바닥에 그 해당 개념에 이제 밀접하게 연관성을 맺고 있는 수학자들 명언을 하나씩 집어넣는 걸 좀 좋아하는데요. 이거는 지금 학생이 직접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학생이 명언을 넣자 해가지고 꼬릿말로 학생들한테 여기다 집어 넣어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는 내 성적은 100의 x제곱이라고 하면서 지수함수를 엄청나게 높게 표현을 하고 있고, 이 친구는 끝나고 친구한테 같이 매점을 가자라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에게 소소하게 즐거움을 주는 것도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적 제약이 당연히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 단원을 선정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개념 학습과 어떤 그 추후적인 문제풀이까지도 동시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모둠 활동으로 구성해서 배움의 공동체 수업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평가가 제외가 된다라고 하면, 즉 수행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디자인을 하고 알조메스를 통해서 이 그래프를 그려오는 작업은 거꾸로 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사전에 먼저 준비해 놓도록 하는 과정도 충분히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은 이제 디자인 수업인데요.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실로 하는 스트링 같은데, 이 부분은 충분히 많이들 다뤄보셨을 것 같아요. 특히 예전에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요새는 이제 알지오메스를 통해서 스트링 아트에 대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졌잖아요. 저도 이거 굉장히 많이 했는데 수학도 아름다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스트링 아트도 했고 테슬레이션도 했고 곡선 디자인도 많이 했었는데요. 테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손으로 조작할 수도 있지만 뭐 실루엣과 같은 어떤 커팅 프린터기를 사용할 수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좀 비용이 좀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스트링 아트를 가지고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실제적으로 이 수업을 했을 때 가장 큰 고민은 교내 수학 디자인 때 왜 아이들이 너무나도 참여를 적게 한다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좀 대회 상도 좀 많이 주고 싶었고, 그때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 좀 이끌 수 있을까 했는데 꼭 디자인과 전공 아니면 아이들이 지원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디자인 수업을 하면서도 단순히 그냥 예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수학 개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작성을 했던 스트링 아트 예시들인데요. 종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네, 여기는 이제 왼쪽에 있는 6개는 알지오메스를 이용해서 저희 2학년 아이들이 디자인한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2개는 지오지브라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디자인했던 스트링 아트입니다. 사실 제가 이런 자료를 남겨놓는 걸 그동안 너무 이렇게 대충 생각을 해가지고 막상 연수를 준비하면서 찾았던 예전에 그 기억 속에 있었던 너무 예뻤던 모습들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급히 뭐 눈에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찾아와가지고 이 정도밖에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수학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인데, 주어진 선분 2개가 있고 이 선분에 대해서 각각 이제 스트링 아트로 연결한다는 얘기는 결국 주어진 성분을 똑같이 n등분을 한 다음에 그 n등분의 내분점들을 대응하는 내분점 순서상대로 이어버린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바꿔서 얘기하면 이것을 전부 다 선분의 끝점들을 좌표로 표현을 해야 되고요. 이 선분을 n등분해야 되니까 그 사이에 있는 점들의 개수를 찾아서 저게 n등분 되려면 내분점이 되기 위해서는 n 플러스 1개로 나눠야 되는구나, 아이들이 인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i번째라고 하면 몇 대 몇으로 내분했을 때고 그것 식으로 표현하는 과정이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아니면 모든 별로 직접 찾아보게 합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굉장히 이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실제 결과물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건 다르면 본인이 어디서 착각을 했고 어느 부분을 놓쳤는지를 직접적으로 거꾸로 올라가면서 찾아보게 하는 과정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내분점에 대해서 아이들의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또
이렇게 된 경우에는 결국 i번째 점들끼리 이었던 모든 선분들의 집합이 스트링 아트다라는 개념도 이해할 수가 있게 되고, 또 이렇게 해서 i가 0부터 n 플러스 1까지 에 대한 i를 바꿔가면서 각각의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수열로서 접근하는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념들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학생들이 보고서에다 써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작업을 할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플랫폼에 따라서 사고방식이 접근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알조메스는 블록 코딩이라는 정말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저 내용을 지도할 때도 블록 코딩 관점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고요. 지오지브라는 텍스트 코딩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어떤 수열적인 개념을 통해서 저 개념 산출물에 다가가야 됩니다. 당연히 쉬운 걸로 따지면 블록 코딩이 더 낫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학생들한테 진짜 진지하게 수열로서 수학적으로 접근해서 사고 시험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지오지브라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대신에 이제 교사도 설명하기가 이쪽은 쉽거든요. 또 중학교 때 이미 해온 친구들도 블록코딩 스크래치 통해서 이미 많이 접해본 친구들도 있고, 근데 지오지브라를 통해서 수열의 명령어를 하나씩 입력하다 보면 아이들은 정말 그 입력어도 못 찾고 처음에 그 내용도 이해 안 가고 수열을 어떻게 얼마부터 얼마까지 하는지도 모르고 굉장히 헷갈려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선분을 떠나서 원형인 형태의 그 스트링 아트까지 가게 될 경우에는 이게 등분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빠짐없이 메꾸려면 첨자를 바꿔야 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어떤 통찰도 느끼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지오지브라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디자인 측면에서는 알조메스가 굉장히 강점이 있어요. 정의역을 설정하기도 굉장히 쉽고 색상도 랜덤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설정이 정말 용이합니다. 반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학적 활용성 측면에서는 지오지브라가 조금 더 강점이 있는 것 같고요. 학생 간 초반에 성취도 격차가 큰데 이를 단계적 그리고 반복적으로 지도하면서 키워나간다면 충분히 잘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걸 그때 당시에는 수행평가로 5점짜리를 줬었는데요. 어디까지나 지오지브라의 내용이 아니라 그 지오지브라의 어떤 활동 과정에서 본인이 느꼈던 수학적 개념의 어떤 활용도, 또 이를 통해서 느꼈던 점들, 이런 소감문을 통해서 점수를 부여했기 때문에 학생들도 충분히 납득을 하고 넘어갔던 수행평가였습니다. 또 디자인하면 주로 많이 하시는 게 이런 곡선 디자인이잖아요. 정의역을 잘랐을 때 각각의 디자인으로 이런 그래프 모양을 만들어 보는 건데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 전학공에서도 여러 선생님들이 이 수업을 디자인하셨고 실제로 많이 이끌어 가셨는데 이제 그 사례를 조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은 그 교육부에서 제공했던 2015 개정교육과정 자료집에 있던 내용이었고요. 선생님들께 기본적인 형태는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2차 곡선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림들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프로그램에 따라 사용법이 조금씩 다르니까 그 부분을 유의해서 지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인천상정구의 또 어마어마한 선생님이시죠. 김인희 선생님이신데요. 저희 전학공에서 정말 저에게 큰 도움을 많이 주시는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은 이걸 통해서 이제 대회까지 연계되는 프로젝트 수업으로 구성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이 수업 내용은 이제 조만간에 발표가 될 그 블렌디드 수업 연구팀에서 이제 사례로 발표를 하실 계획이신데 제가 몰래 먼저 부탁을 드려서 가져왔어요. 1차 시 때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2차 곡선을 작도하는 방법을 학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2차 시 때는 그 학습한 내용을 가지고 교실에서 이게 왜 포물선이 되고 이게 왜 타원이 되는지에 대해서 증명하게 됩니다. 3차 시에는 주어진 도안 2차 곡선을 디자인하는 과정을 수업을 하고요. 4, 5차 시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3차 시 때는 연습이고 4, 5차 시 때는 본인이 가져온 2차 도형을 가지고 도안을 가지고 직접 만들어 보는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교내 창의 그래픽 대회랑 연계를 진행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1차 시 때는 학생들에게 각각의 2차 곡선을 작도하는 과정을 설명을 하면서 만약에 알조메스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라고 하면 점과 직선, 선분, 대칭, 거리 등 다양한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방안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작도한 2차 곡선이 어떤 도형인지 그리고 왜 그런 도형이 작도되었는지를 학생들에게 발문하고 토의를 진행하고 이걸 소감문에 정리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작성한 파일은 정해진 형식에 따라 제출을 받아서 이것을 나중에 평가의 근거로 삼아 학생들에게 점수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교사가 한 번 정도는 미리 다 작도를 해가면서 그 과정을 학생들에게 상세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고요. 평가에 대한 기준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점수를 부여해서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지하셨다라고 합니다. 2차 시에서는
2차 곡선을 그리고 그 곡선이 포물선과 타원인과 쌍곡선인 이유를 증명하는 수업인데요. 다시 그 위쪽에 이런 식으로 학습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학습지에다가 이런 식으로 어떤 증명 작도 과정을 보이고, 그랬을 때 여기에 보이는 이런 과정들이 왜 관계를 왜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이 도형이 어떤 도형인지 그 이유를 설명해보고 하는 이런 과정을 수행평가로 정리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수업 있잖아요. 학습 직접 만드는 수업. 저는 그렇게 활용을 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전 시간에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이 작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작도한 그림을 여기 집어넣도록 하고, 그 본인이 만들었던 그 문항지를 통해서 다음 시간에는 이를 수행평가로 보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3차 시 때는 연습인데요. 그 기본적으로 제시했던 어떤 형태의 그림을 가지고 얘를 어떻게 하면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수업입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공식을 알아야 되고, 학생들이 이런 형태의 어떤 곡선을 그리기 위해서 자기는 이 부분의 숫자를 바꾸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게 아니라 이런 게 바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변형이구나 라는 것들을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수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차 시 때는 각자 준비한 도안을 가지고 와서 10개 이상의 적절한 도형의 방정식으로 표현하는 수행평가인데요. 여기서 이제 10개 이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당연히 2차 곡선이 몇 개 이상 사용이 되어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구체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함수들,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도 미리 제시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안을 준비했으면 얼마 준비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그렇게 평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통해서 이제 창의 그래픽 대회랑 연결을 했는데요. 그 결과물을 다 받아서 이렇게 학번 1억으로 받아서 대회에 참가를 시키도록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다행히 그 사례를 조금만 좀 받아왔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전공하고 살려야 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중나선 형태의 어떤 생명공학을 표현한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AI 인공지능 관련해서 회로도와 어떤 사람의 브레인을 한 친구들도 있고, 정말로 대단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거의 다 사람을 그려놓은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볼 때마다 학생들 능력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동일한 수업을 이제 연수여고의 하민영 선생님께서 하셨는데요. 이 선생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수행평가 스토리보드 만들기라고 해서 2차 곡선은 아니고요. 수학 1에서 배운 함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학 1에는 정말 다양한 형태의 그 함수들이 많잖아요. 그 함수들을 이용해서 그래프로 그림을 작성하는 과정을 진행하셨다고 합니다. 여기는 마찬가지로 수학 1에서 배운 함수를 몇 개 이상 포함하여 그릴 것인지를 미리 사전에 공지해서 점수 매기게 되었고요. 온라인 클래스나 이메일로 제출을 받아서 온라인 수업 시간에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의 특징은, 아까 김인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하 수업이었고 학생들과 사전에 이미 전년도에 충분한 양의 그 연습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알조메스를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고 오히려 선생님보다 잘 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연수여고 하민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기존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배경 지식이 정말 없었기 때문에 알조메스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사전에 영상을 제작해서 배포를 한 다음에 아이들이 적어도 이 수행평가, 이 과정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됐고, 그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점수를 내가 잃을 수도 있겠구나, 감점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가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좀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그 아이들한테 공지되었던 그 영상의 일부를 제가 이제 캡처한 건데요. 실질적으로 정의역을 제한시켰을 때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그 다음에 삼각함수와 지수함수를 어떻게 그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하셨고, 이렇게 그려졌으면 얘를 캡처하는 방법부터 설명을 하셔서 어떻게 캡처를 해야 되고 어디다 집어넣어야 되고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까지도 직접적으로 다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결과적으로 수행평가가 온전하게 끝나기 위해서, 과정중심 평가가 온전하게 끝나기 위해서는 학생들과 이 평가 이전부터 이 평가의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된다가 지금 디테일하게 전달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시는 선생님일수록 학생들과의 어떤 부분에서 문제점도 없고, 또 평가도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고 끝나고 나서도 학생들의 어떤 이의 제기가 없는 걸 볼 수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저도 좀 매번 반성하고 조금 더 학생들하고 좀 평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학생들에게 제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징은 공학적 도구 사용에 대해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평가 전에 충분한 숙련 시간도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디딤 영상도 제공을 해야 되는데, 가능하시다면 자체 제작을 하거나 또는 유튜브에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것들을 활용하셔도 되고, 또 이게 1학년 때 익혀두면 이제 3년 동안 그걸 활용해서 더욱더 무궁무진한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때로는 선생님이 할 수 없어도 야 너희들이 해봐 라는 활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학생들의 성장이 좀 크게 일어나는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지금은 초흥고에 있는 인하여고에 계셨던 김수영 선생님과 같이 해가지고 제가 영상을 만들고, 그쪽에 이제 학생들이 이를 통해 가지고 미리 사전에 지오지브라의 어떤 학습 방안을 이제 활용 방안을 학습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공유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수학 1학년이니까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없잖아요. 이제 내분점과 외분점 또는 내심과 외심, 무게중심을 작도하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각각의 도구의 어떤 특징과 역할과 기능들을 익히게 하고, 또 이를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 보는 과정을 평가에도 넣었지만, 사실 이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당장이 아니라 이제 내년 2학년 때 3학년 때를 이제 준비해 두면서 학생들한테 충분히 이 활동에 젖어들게끔 만들어주는 사전 작업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선생님들 중에 분명히 하고 싶은데 좀 약간 힘드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과 이렇게 협업을 하셔가지고 좋은 기회를 만들어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짤막하게 한 2분짜리 영상을 보고 저거 한번 같이 실습해 봅시다. 이렇게 하나씩 한 단계씩 따라가면 옆에 선생님들이 도와주는 것만으로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이런 방법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부끄럽지만 제 사례인데요. 지금 시간이 잠시만요. 예, 죄송합니다. 네. 다음 이제 제 사례인데,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그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미국을 대표하는 화가라고 하더라고요. 이름이 잭슨 폴록입니다.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분은 그림을 참 희한하게 그려요. 여기 작품 보시면 알겠지만 그림을 붓으로 그렸다라기보다는 붓으로 때리면서 물감을 뿌리면서 그리는 선생님, 그 화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거는 이렇게 무작위적으로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림을 휘둘러가지고 붓을 휘둘러서 그림을 그리는 건데, 문제는 이 그림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대요. 이 그림 하나가 1,800억짜리라고 합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상징성이 있는 작가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서 느낀 게, 저것도 굉장히 어떤 확률로서 표현이 가능하겠구나, 저렇게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저거 정도는 충분히 랜덤으로 저런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근데 혹시나 해서 찾아봤더니 이미 저보다 먼저 그 알조메스에서 굉장히 이제 유명한 배움과 창작이라는 어떤 선생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미 블록 코딩을 통해서 저런 작업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물감 방울 뿌리기 횟수부터 시작해서 한 번에 뿌리는 물감 방울의 개수까지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작품이 완성이 되는데요. 제가 그거 돌렸던 거 GIF로 캡처를 했는데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제 원형으로 캡처한 방법이고요. 그 랜덤으로 물방울의 색도 조절하고 물방울의 크기도 조절하고 한 번에 몇 개가 뿌려지는지도 조정하고 위치도 조정하고 다 랜덤으로 했더니 이런 작품이 만들어진다 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좀 기왕이면 물감을 뿌린다라고 하면 이 실수에 7일날 예. 네. 자, 그 물감을 뿌렸을 때 나타나는 어떤 형태가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보여주는데, 이제 이걸 보면서 저도 참 좋다, 이걸 아이디라고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정말 확률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이라서 아이들한테 충분히 제공할 만한 소재거리긴 하지만, 이게 저희가 이제 코딩과 알고리즘이 이제 저희의 수업의 학습 목표는 아니잖아요. 물론 저도 이제 방과후나 아니면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늘 하고 있지만, 학생들한테 그것을 당연하게 요구할 수는 없는 거고, 또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이거 정말 좋아요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성취 기준하고 조금이라도 연결이 된 디자인이면 좋겠다라고 했고, 그럼 과연 이것과 연결시킬 수 있는 성취 기준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았더니, 그래서 나온 게 이항분포였습니다. 사실 이항분포를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지 또 제가 이렇게 좀
뭐 알조메스나 이런 것 좀 하고 있는 걸 여러 선생님들이 아니까 늘 확률과 통계 수업 시간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연락이 와요. 이항분포 지도하는 좋은 소재거리 좀 달라. 아이들한테 예쁘게 정규분포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어떤 게 좋아? 한번 보여주기 식으로 사용하기 좋은 자료 좀 만들어줘. 이런 식의 요청이 많이 오는데 보통 제가 이제 만든 자료는 이런 것들이고요. 지금 제가 이제 프레임을 좀 줄였더니 거북이가 끝까지 못 내려오고 있는데 원래는 아이들이 이렇게 거북이가 끝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이항분포가 독립시행을 저렇게 많이 시행을 하게 되면 저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저 분포 형태가 마치 이항분포처럼 보이는구나 라는 걸 알 수도 있고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잭슨 플록 만들었던 배움과 창작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를 조금 더 전문화시켜서 이런 식으로 만드셔가지고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도 이것도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이러면 아이들이 보기는 와 하는데 어떤 의미인지를 다 일일이 또 설명을 해드려야 돼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만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한번 교사가 자 이런 거야 하고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아이들한테 좀 다른 걸로 좀 디자인해 봐라 라고 했더니 이런 작품들을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주었던 조건은 딱 그거였어요. 이항분포 만약에 시행을 100번 정도 했을 때 많이 나올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색깔을 진하게 한다던가 크기를 키운다던가 그러니까 너가 위치를 조정한다던가 크기, 위치, 색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거든 조절해가지고 그 결과가 아름답게 보일 수 있게끔만 꾸며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좀 안타깝게도 정말 죄송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기억하고 있던 그 정말 좋았던 사례들은 다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고 지금 급하게 찾은 것들이 이 두 가지 사례인데요. 이 친구는 반대로 확률이 드문 경우를 진하게 표현하게끔 코딩을 했었고요. 이 친구는 크기가 커지게끔 많이 나오는 빈도면 많이 나오는 빈도대로 크기가 커지게끔 디자인을 했더니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왔다라고 저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럼 이 수업이 정말로 제가 처음에 의도했던 것처럼 아이들이 수학적 개념을 이해하는데 그나마 좀 도움이 됐느냐? 이것도 어디까지나 코딩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어려웠던 수업이 있어요. 제 입장에서는 컴퓨터를 활용하면서도. 근데 그 어려웠던 이유가 코딩이 어렵다기보다는 학생들이 분명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오개념이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항분포라는 건 어떤 10회짜리 독립시행을 100번 정도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독립시행을 이렇게 겹쳐야 되는 건데 아이들은 그걸 알고는 있다라고 하면서 은연중에는 무슨 얘기냐면 그냥 혼자 독립시행을 100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랑 비슷한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즉 선택을 100번 하는 걸 100번 하는 건데 한 번 선택을 100번 하는 걸 한 번 한다라고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블록 코딩을 할 때 이거는 반복문을 또 다른 반복문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코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하면서 이제 박수 치면서 알겠다고 하고 뛰어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나중에 소감문에 무엇이라고 썼냐면 이항분포라는 게 그렇게 하나의 어떤 선택의 순간들이 한 번에 끝나서 끝난 게 아니라 제가 설명이 잘 안 되는데 굉장히 좀 많이 흩어져 있는 전체적인 총체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이해했다라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래서 정규분포랑 비슷하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좀 깊이 하는 친구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 과정 속에 들어가 있는 수학적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가능했던 코딩이다 보니까 중상위권 학생들의 반응이 특히나 더 좋았던 수업이었어요. 대신 저는 설명해 주는데 이해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수업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활동은 어디까지나 전서 활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 또한 이제 방과후 시간을 활용해서 과제를 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쉽게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소재는 이제 확률 변수와 통계인데요. 제가 어쩌다 보니까 그 확률만 지난 6년 동안 5년을 가르쳤더라고요. 뭐 걸치면서도 가르친 적도 있고 전담을 하면서도 가르친 적도 있고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주제가 좀 편향되는 경향도 없잖아 있는데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고민이 좀 됐습니다. 자꾸 과정 중심 평가를 하라고 등을 떠밀더라고요. 그 2015 개정교육과정의 그 교육과정 해설인데요. 거기 보니까 2009 개정교육과정까지는 없었던 모평균의 추정과 그 결과의 해석을 평가할 때는 과정 중심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대놓고 이렇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언젠가는 해야지라고 했는데 좀 이게 좀 약간 막상 덤벼들려니까 교과서에 생략된 부분들도 많고 굉장히 좀 꺼려지고 있었던 와중에 이제 수업을 디자인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확률 변수가 이 확률을 갖는다라는 의미를 조금 더 잘 이해시키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확률 변수를 가르칠 때 변수는 변수고 확률은 확률이야 이것까지는 알지만 변수가 왜 확률을 가져야 되는지까지는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확률 변수와 표본 평균과 모평균 그리고 모평균의 추정을 시험을 통해 이해시키자라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실천을 옮기지는 많이 못하고 있었는데 사실 계기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오늘 일요일 저녁에 집에서 이렇게 좀 쉬고 아들하고 좀 놀고 있는데 갑자기 카톡이 왔습니다. 그 초콜릿 사진 딱 하나 오면서 이 초콜릿으로 모집단 표본을 어떻게 설명하지? 라는 카톡이 온 거예요. 저희 전학공에 있는 지금 초원고에 있는 김수영 선생님한테 온 카톡인데요. 그래서 갑자기 대뜸 이렇게 와가지고 이 다음날 수업을 준비하시면서 이 초콜릿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뭔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은데 이제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렇게 답을 드렸죠. 맛있겠다라고. 그래서 이 선생님과 좀 도란도란 이렇게 해서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소재가 괜찮고 이걸 통해서 앞으로 쭉 추정까지 끌고 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다음날 학교에 와서 저와 같은 교과를 가지고 있는 동교과 선생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우리도 이거 합시다 라고 해서 이렇게 초콜릿도 바로 주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이는 것처럼 정밀저울 0.01g까지 100분의 1g까지 측정 가능한 정밀저울도 주문을 했습니다.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한 10,000원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저울이. 그래서 주문한 다음에 디자인을 했습니다. 근데 시작은 똑같았는데 저와 그 김수영 선생님이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던 방안은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김수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확률 변수의 어떤 개념에 초점을 맞춰서 학생이 어떤 그 포장지를 뜯었을 때 그 포장지 안에는 여러 가지 이렇게 색깔의 초콜릿이 들어있잖아요. 어떤 브랜드인지 아시죠? 이 중에서 빨간색 초콜릿의 개수에만 관심을 갖고 빨간색 초콜릿이 몇 개 들어있는지만 우리 세보자라고 아이들한테 지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아이들은 저마다 저 몇 개씩 있어요, 몇 개씩 있어요를 얘기했겠고 이게 그 학급 전체적으로 모이면 이게 바로 모집단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모집단을 가지고 도수 분포표도 만들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확률 분포표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아이들한테 역으로 질문을 해요. 그러면 하나 깠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이 안에 빨간색이 몇 개 들어있다라고 단정 지어서 얘기할 수 있니? 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은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으면 2일 수 있는 확률이 얼마여야 되고 3일 수 있을 확률이 얼마였어야 되고 4일 수 있는 확률이 얼마 있어야 된다. 즉 누군가한테 이 내용을 설명을 해서 변수를 통해 가지고 포장지 안에 들어있는 한 봉지 안에 들어있는 빨간색 초콜릿의 개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확률이라는 개념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확률 변수가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아이들한테 이해를 시켰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을 좀 따서 했더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표본 평균의 분포와 모평균의 관계도 아이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만들었던 그 한 학급의 전체적인 모집단에 대해서 모평균을 산출을 하시고요. 엑셀에 있는 랜덤 함수를 이용해서 왜냐면 이제 임의 추출이라는 교육과정 개념을 좀 설명을 아이들한테 하고 싶어서 랜덤 함수를 통해서 또 동일한 크기의 학생들 표본을 뽑습니다. 그건 당연히 여기서 뽑은 평균에 대해서 표본 평균이 등장을 하겠죠. 그럼 M하고 X1바를 비교했을 때 당연히 둘 차이가 날 거예요. 기적적으로 같아지지 않는 한은 분명히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야 이것으로 안 되겠네? 우리 표본을 한번 다시 뽑아보자. 해서 이걸 표본을 랜덤 함수를 바꿔가면서 그때 표본을 수출하고 표본 평균을 다시 한번 선출해보는 과정을 2번, 3번 반복을 하다 보면 어떤 과정을 느낄 수 있냐면 표본을 하나 뽑았을 때는 그걸 통해서 모평균을 추론하기가 너무 어렵다. 즉 표본 하나로는 모평균을 정확하게 추론하기 어렵다. 그렇다는 얘기는 표본 하나가 아니라 나올 수 있는 표본을 여러 합쳐서 표본 평균끼리 힘을 합치면 어떨까? 즉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구하면 그게 모평균하고 같아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표본 평균이 어떨 때는 모평균을 중심으로 모평균보다 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으니까 그것들을 모아서 합치다 보면 평균을 내다 보면 왠지 m과 같아지게 될 것 같아 라는 직관적 이해를 아이들이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먼저 지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n이 2일 때 가장 작은 경우로 이제 한정지어서 증명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게 맞네 하면서 확인한 다음에 넘어가셨다고 합니다. 이제 제 사례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것과 거의 비슷한데 이제 제가 구입했던 초콜릿은 그것과 조금 다른 형태였어요. 이 안에는 이제 크기 7인 초콜릿이 들어가 있었고 저는 이걸 이제 아이들이 다
본인이 이 랜덤으로 뽑은 다음에 각각의 초콜릿의 낱개의 무게를 다 기록하게 해서 정규색 무게를 구글 시트를 통해서 다 합쳤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초콜릿 무게도 있지만 그 표본 무게도 있고 마지막에 나오는 본인이 구했던 표본 평균의 무게도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기 있는 노란색 봉지 하나를 골랐다라는 건 크기가 7짜리인 표본을 임의로 이런 낱개 초콜릿 7개를 임의로 뽑았다라는 것과 동일시하게 이제 아이들하고 설명을 했어요. 왜냐면 기계가 여기다가 7개를 넣을 때는 의도를 갖고 넣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랜덤으로 무작위하게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제 거꾸로 모집단을 만드는 거죠. 학생들이 한 학급에 n명이 있다고 하면 거기 이제 포장지 안에 있는 x1바 x2바를 통해서 n개의 표본 평균이 등장을 하고 이 표본들을 다 합치게 되면 안에 있는 7개씩의 어떤 낱개들이 합쳐져 가지고 거꾸로 모집단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제 아이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약간의 의미 차이는 있고 좀 논리적인 오류는 있을 수 있지만 아이들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 교실 안에 있는 초콜릿이 전 세계에 있는 초콜릿의 전부야 라고 해서 모집단을 만들었고 너희들은 이 중에서 임의로 추출한 표본 하나씩을 다 들고 있는 거야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모집단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그 무게들을 통해서 학급 전체 초콜릿 무게에 대한 모평균을 뽑을 수 있고 모표준 편차를 계산할 수 있죠. 그럼 이걸 가지고 또 무슨 계산을 할 수 있냐면 실제로 우리가 학습을 했던 아까 김수영 선생님이 수업을 하실 때는 아이들이 이 관계를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는, 즉 이걸 개념을 설명하기 직전의 수업이었다고 하면 저는 이걸 이미 수업 시간에 다뤄보고 나서 그 다음에 실제로 같은지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진행을 한 수업이에요. 그건 당연히 여기 있는 표본 평균들의 평균하고 여기는 m하고 아이들이 배우기로는 반드시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서도 지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전부 다 오개념에 빠져듭니다. 왜냐면 통계라는 단원이 어디까지나 확률로서 접근을 하고 항상 그렇지 않고 n이 커지면은 그렇게 근사하는 과정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보는 것처럼 만약에 애들한테 야 이게 항상 성립하는 거야? 아니면 n이 커야만 성립하는 거야? 이렇게 함정 질문을 던지면 애들 10명 중에 9명은 저보다 n이 커야만 성립하는 거다 이렇게 잘못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아니야 이거는 너희들이 우리 저번에 봤잖아 n이 2일 때도 성립한다니까 n이 30보다 크지 않아도 충분히 성립해 라고 얘기하면서 반드시 같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근데 실제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둘이 달라요. 그 왜 다른지는 다 아시죠? 저희가 원래 교육과정에서 나와 있는 그 표본을 추출할 때는 중복 추출이잖아요. 복원 추출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보호 추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전체 표본의 개수가 실질적으로는 n이 아니라 원래대로 따지면 모집단의 크기를 n이라고 했을 때 nh r개 정도 나와야 됩니다. 중복 조합으로 계산이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미처 찾지 못한 실존하지 못하는 표본들도 있을 수 있겠다. 중복 추출이니까 그런 것들도 다 고려하면 얼추 같아지겠지만 기본적으로 n이 커지게 되면 복원 추출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같아진다라는 것까지도 아이들한테 설명하고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어디까지 진행을 했었냐면 동그라미를 통해서 전교생의 데이터를 가지고 전부 다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도록 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히스토그램 그리면서 이런 얘기도 하겠죠. 야, 우리가 모집단의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충분히 n이 크니까 히스토그램 그리면 그 그래프가 어떤 모양이 나올까? 정규 분포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그 아이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그려보았더니 지금 보이는 것처럼 정규 분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유는 뭘까에 대해서 한참 토론하고 이유를 찾아봤는데 아이들이 뭐 찾다 보니까 나중에 어디까지 갔냐면 이 만드는 공장이 2개 있대요. 그래서 그 공장마다 나오는 값의 어떤 분포가 달라서 그럴 수 있다라고 해서 결론을 저희끼리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걸 토대로 해서 표본의 표준 편차 S를 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신뢰 구간, 모평균에 대한 추정 신뢰 구간을 만들어 보고 이거 추정의 그 과정을 실질적으로 동그라미에 있는 기능을 통해서도 한번 추정을 해서 둘 사이를 비교해 보는 과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이 과정을 토대로 모평균의 추정이라는 이 학습지도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 이를 통해서 시그마와 S의 차이도 조금 더 명확하게 아이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했었고요. 나름 제가 이제 급하게 진행을 하느라고 지평가랑 연계시키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더 기억에 남고 아이들도 재밌었던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더 좋았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과서와 일치하는 부분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아이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게 당연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거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바꾸게 되면 그게 오히려 더 심각한 윤리 문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아이들 중에서 이제 이끌어가는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내년에 만약에 비슷한 식으로 또 다시 한번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이걸 프로젝트 수업으로 한번 좀 확장을 시켜보고 싶은데 어떻게 평가하면 좋을지는 아직도 고민 중에 있고요. 대신에 이제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수 있다라는 그 전학고 동료 교사가 있다라는 게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든든하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통계 분석과 주제 탐구 발표 사례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선생님들 이제 통계 포스터 굉장히 학교마다 한때 많았잖아요. 요즘에 약간 좀 이제 시들한 것 같은데 이 통계 포스터 수행 평가를 이제 진행하면서 느꼈던 부분에 대한 평가입니다. 굉장히 좋고 어느 학교든지 통계 포스터나 통계 주체 탐구 발표는 확률과 통계를 지도하면서 늘 만드는 어떤 수행 평가 영역인데 항상 고민이 됐던 게 설문도 엉망이야, 결론도 엉망이야, 결론을 이끌어가는 과정도 엉망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걸 내가 수학교사로서 점수를 줘야 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어디서부터 지도해야 될지도 그럼 처음부터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될지도 모르겠다 막막하기도 하고 또 이게 작년에 진행을 했던 평가거든요. 작년에 이제 아이들이 처음으로 참정권이 생겼잖아요. 고3 학생들도 투표도 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통계 함정도 분명히 중요한데 선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통계 함정도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아이들한테 이걸 좀 지도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수업을 디자인했었고 이걸 가지고 올해 그 블렌디드 레시피 그 동영상도 인천에서 만들었던 동영상도 올려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독서 수행 평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통계적 추정에 대해서 개념을 잡고 올바른 통계, 올바르지 않은 통계 해석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들도 이해를 좀 높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수업으로 이제 교과 개념을 지도하고 온라인으로 통계 실습을 수업하고 모둠별로 토론 수업도 거치고 이제 모집단을 추정하는 실습과 그 다음에 신문기사를 작성하는 수행평가까지 연결시켰던 평가였습니다. 저는 책으로 이제 거짓말로 배우는 10대들의 통계학이라는 책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 책 정말 좋아해가지고 여기저기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다니는데요. 이미 개학하기 전에 2월 초에 학생들에게 수행평가 독서를 3월 달에 바로 봅니다. 학생들 여러분은 꼭 미리 책을 구입해서 꼭 보도록 하세요. 구입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북을 구입하셔도 됩니다. 라고 강조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수행평가 보기 전에 모든별로 이 내용에 대해서 그때까지도 책을 안 읽은 친구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토대로 약간 얘기를 들어가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1시간 정도 토론 수업을 주고 논술형 수행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그를 위해서 이제 교육과정 재구성도 좀 많이 했는데요. 경우의 수가 끝난 시점에 통계적 추정을 먼저 이 부분은 굳이 앞부분하고 연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추정 부분에 대한 부분만 먼저 지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독서 수행평가는 이런 문항들로 진행이 됐습니다. 학생들이 정답이 정해진 것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타당도하고 신뢰도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죠? 어떤 형태로 진행이 돼야 되는지가 다 정해져 있는 거라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변별이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평균 소득을 격차를 나타내는 대표값으로 제시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처럼 어떤 대입 논술 문제랑 면접 문제랑도 좀 비슷하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이 뭐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그 평균 소득, 평균값에 대한 어떤 정의에서 나온 근거 있는 대답이라고 하면 다 점수를 부여했던 것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신 것처럼 출구조사의 경우에 출구조사 결과가 점점점 맞아 떨어지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보라라고 진행을 했었고 아이들 충분히 관련된 지식들도 충분히 채워지다 보니까 답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저런 거 논술형을 해라라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여러 가지 읽을 거리나 여러 가지 좀 안내 자료를 많이 주는데 첫 번째가 이거 많이 아실 거예요. 요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그 통계학자의 어떤 사례인데 비행기가 들어왔을 때 여기 총탄 맞은 자국이 있다. 비행기를 보강할 때는 어디서 보강해야 되냐라고 얘기하면 이 표본을 구할 때 이미 표본 자체가 전수 모집단을 대표 못하기 때문에 즉 여기 이 점이 박혀 있지 않은 곳에 총을 맞은 비행기들은 전부 다 돌아오지 못한 비행기라서 여기가 더 치명적인 부위다. 이 부분을 더 보강해야 된다라는 이 논리의 핵심이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다 보면 사전 투표자가 빠진 출구조사도 당연히 동일한 형태로 해서 모집단의 특정 부분만 의도적으로 배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조심해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학생들이 답을 할 수 있도록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시, 2차시, 3차시, 4차시 이제 진행을 했었고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조금 빨리 갈게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제가 뭐 동그라미도 쓰고 알지오메스도 쓰고 뭐 굉장히 좀 많이 했었는데 그 유튜브에 인천시 교육청 거 보시면 그 수업 내용을 좀 자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특징이 한번 아이들이 이렇게 신뢰 구간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게
저희가 Z 테스트라고 부르는데 교과서에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저희가 실내 구간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아이들이 그냥 단순히 평균이 크다 작다로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실내 구간을 지금 만들었을 때 그게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토대 가지고 결론을 좀 잘 만들어내는 모습도 보였고요. 그 수학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아 이게 정말 필요하구나 재밌다라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타격과 학습 요소의 연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나 요즘같이 교육량 유연화, 그 수업량 유연화를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학습 자료를 개발하거나 아이들한테 어떤 학습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확률과 통계가 받고 있는 비판이 그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자료를 조사하고 그걸 분석하는 과정보다는 이 주어진 데이터를 소비하는 그런 쪽에만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 책 내용이 우리 확통이 아니라 그 실용통계, 대구에서 만들었던 실용통계 교과에 더 가까운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는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열린 토론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전학공에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들께서 아 그러면 우리 다음에 이런 책을 한번 보자라고 해서 어떤 책을 소개시켜 주셨고 저도 지금 이 책을 통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토론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가 독서 토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역량이 저희가 수학 교사다 보니까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가 전문가를 좀 모셔서 배우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 전학공에서 독서 토론에 대한 연수를 진행을 합니다. 관심 있는 선생님들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온라인에서 과정 중심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 좀 많으셨는데요. 온라인에서는 당연히 저희가 이제 추구해야 될 게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정성평가, 그리고 성취도 점검, 토론 및 발표, 관찰평가, 그리고 얇고 넓은 피드백. 학생들이 자기 옆자리에 있는 친구들과 아주 밀접하게 좁은 피드백을 갖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결과물에 공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피드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장점도 분명히 온라인에 있거든요. 오프라인은 반대로 정성 평가뿐만 아니라 정량 평가 가능하고 성취도를 측정할 수 있고 실습이 가능하고 역량이 기반한 수행 평가가 가능하고 좁고 깊은 피드백 이렇게 나눠서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수업을 온라인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오프라인 수업의 특징이 무엇이냐를 분석하는 게 먼저 주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그 특징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이 무엇이냐를 결정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건 제가 주로 사용하는 플랫폼들이에요. 저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패들렛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중에 제가 좋아하는 건 여기 두 번째 열에 있는 라이브 워크시트랑 플립그리드인데요. 라이브 워크시트는 제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학습지를 진짜 조금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서 온라인에서 아이들한테 야 여기다 한번 형성평가를 봐 이거 한번 봐봐 여기 채워봐 라고 했을 때 아이들한테 그냥 제시하기가 너무 좋아서 자주 쓰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여러 선생님들께서 많이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전 지금 잠깐 플립그리드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플립그리드는 저희가 이제 아이들한테 어떤 영상을 왜냐면 저희 아까 지침 보셨잖아요. 아이들이 직접 뭔가 수행한 영상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저희가 그 평가의 객관적인 근거 자료로 인정받는 것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유튜브로 만약에 이걸 받게 될 경우에는 유튜브는 뭐 링크를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잘 만들지 않으면 오픈이 너무 쉽게 된다던가 아니면 이걸 수업을 또 패들렛이나 2차적인 공간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그 플립그리드를 사용하면 학생들이 기존에 들어왔던 대로 본인이 원하는 교사가 설정했던 시간만큼 제출할 수가 있고 그것을 하나급 내에서 뭐 평가도 가능하고 바로 공유도 가능해요. 이걸 보시면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기후보호 수업을 진행을 했을 때 아이들이 진행한 건데요. 이게 뭐 대충 이제 아주 짧죠? 20초밖에 안 되지만 지구가 뜨거워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럴 때 필요한 건 바로 탄소 중립입니다. 탄소 중립은 소중한 우리 지구를 지키는 일입니다. 중요하고도 중요한데요. 입으로만 하지 말고 다 같이 열심히 실천해 보아요. 별거 아니죠? 근데 별거 아닌데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게 플립그리드예요. 선생님들께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져왔고 이걸 이용하시면 저는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아이들한테 핸드폰 나눠주고 교실 어디선가 찍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온라인에서 이제 평가를 할 때 보통 이제 형성평가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퀴즈나 테스트를 많이 보잖아요. 이거는 저희 전학공에 있는 지금은 중3고에 계신 당시 영종고 전하정 선생님의 수업 사례인데요. 학생들하고 이렇게 지금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뭔 거 같으세요? 빙고죠, 빙고. 그러니까 골든벨이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카메라 웹캠을 이용해 가지고 빙고 게임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이제 카메라도 좀 켜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반대로 켜라 하니까 너무 안 켜니까 자, 틀린 친구들한테 카메라를 꺼라 라고 해서 카메라를 강제로 끄게 만드는 경험도 한번 제공을 하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또 보여드리고 싶은 사례는, 시간이 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평가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 평가가 누적이 되면 될수록 기존에 탈락했던 친구들은 흥미를 금방 잃어버리고 중간에서 이제 다른 짓 하게 되고 그 아이들을 다시 한번 끌어들이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시간이.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OX 퀴즈로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즉 아이들한테 이렇게 OX 퀴즈판을 주시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질문을 5개 정도 던질 때 각각에 따라서 온지 X인지 자기가 원하는 루트를 따라서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럼 도착을 아이들이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이 학생은 본인이 생각한 정답은 13번인데 실질적인 정답은 15인 거거든요. 그러면 교사는 학생들의 답을 보고 13을 선택한 친구들이 많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세 번째 문제에서 틀렸구나. 세 번째 문제에 대해서 아이들이 좀 개념이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채워주자 라는 식으로 추가적인 답안을 할 수 있고, 이 도착한 번호에 따라서 틀렸던 문항을 역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뿐더러 결정적으로 아이들은 자기가 도착한 곳이 정답인지 아닌지는 최종적으로 교사가 모든 문항을 다 풀게 하고 정답을 말하기까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세 번째 문제에 틀렸을 때 골드뱅 같은 경우에는 네 번째, 다섯 문제에서 이제 관심도가 떨어지지만 지금 OX 퀴즈 같은 경우는 5문제까지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제 어떤 질문을 많이 주셨냐면, 아이들이 카메라를 켜지 않는다라는 좀 하소연을 그 구글 시트에다 저희한테 보내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 몇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이거는 저번에 그 저희들한테 공개적으로 연수하셨던 강일여고 김주동 선생님의 사례인데요. 캠을 끄고 들어왔을 때 본인이 캠에다가 이제 그릴 수 있는 본인의 그림을 그리는 푸사 만들기 게임을 진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또는 어떤 초등학교인데요. 그럼 배경화면을 활용해가지고 배경화면에다가 오늘이 만약에 어떤 주제에 있는 수업이면 그 주제하고 관련된 그림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림을 배경으로 설정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셨고, 아니면 뭐 장소를 가져와라 라고 해서 장소를 가져와서 진행하셨던 선생님도 계시다고 합니다. 원격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은 쌍방향 수업이 좀 도움이 된다는 것들을 좀 제시했을 때 내적 동기가 생기는 것 같고요. 게임을 통해서 소통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소모의 활동을 꾸준히 시키시면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저하고 있을 때는 카메라를 켜지 않는데 소모임하고 있을 때는 카메라를 켜고 있는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조금씩 익숙해지면 조금씩이나마 카메라 켜지는 친구들이 많아지는 걸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의실 수업만 계속 하다 보면 오히려 꺼지는 친구들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절대 상처받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아까 전에 그 전화정 선생님 수업 사례인데요. 그 빙고 하시는 중이에요. 빙고. 근데 보면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죠? 개가 자고 있어요. 아무리 수업을 선생님이 잘 디자인한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개소리야 이런 친구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좀 상처는 받지 마시고, 그럴 수 있다, 아이들이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자 정도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마무리인데요. 청라고 김정미 선생님께서 하셨던 과정 중심 평가 요약인데, 이제 간단하게 해서 선생님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 많으시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아이디어가 없으신 분들도 계시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정말로 자료가 없어서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자료가 참 너무 많아서 힘든 것 같아요. 이걸 보면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걸 보면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오히려 나만 너무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런 불안감이 많이 생깁니다. 너무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조금씩 찾아보면 좋은 사례들도 좀 많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집이 이 자료집인데요. 전 이 자료집 참 많이 보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아에서 원뿔의 단면 맨날 그 뭐 커팅만 했는데, 이는 반대로 이제 커팅에 대한 내용을 도안을 만들어서 직접 만들어 볼 수 있게끔 해서 도안까지도 이렇게 방정식으로 세워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 또 이걸 이제 지오지브라로 아이들한테 그려가지고 출력해서 자르고 만들어 보게 하자라는 식으로도 활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떤 평가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수학 선생님들이 더더욱더 가지고 있는 건데, 좀 약간 강박관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외고다 보니까 여기 와서 느낀 게, 영어 교과랑 국어 교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평가 기준이 모호한 거예요. 어떻게 이걸로 평가가 되지? 이걸로 받았던 점수를 아이들이 인정을 해? 제가 몇 번씩 여쭤봤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제가 옆에서 관찰해 보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본인의 평가권에 대해서는 더 확실하게 아이들한테 선을 긋고, 두 번째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학생들하고 그 평가에 대해서 사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끝나고 나서까지도 피드백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냥 저희처럼 뭐 서술형 평가, 나와봐, 점수 보여줄게, 자 이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야,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자 너가 생각했던 것과 내가 생각했던 것 차이를 한번 비교해보자 라고 해서 이 점수 확인에 드는 시간조차가 저희보다 한 3배씩 4배씩 더 많이 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설명을 통해서 학생들하고 그 가운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또 사전에 그 평가 계획에 대해서도, 기준에 대해서도 학생들하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고 저런 경우는 저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충분히 공감대를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면 과정 중심 평가에서 저희가 평가 때문에 굉장히 좀 약간 당혹해하는 그런 상황은 좀 미연에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평가 기준은 청라고에 있는 그 김정민 선생님, 제가 정말 예전부터 너무나도 많은 도움을 받고 굉장히 그 연수도 쫓아다니면서 많이 들었던 선생님인데요. 그 선생님의 평가 척도예요. 이것도 괜찮아 보이면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뭐 오류가 있다 없다, 단순하게 지나치게 단순하게 서술해왔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객관적이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학생들하고 그때그때 피드백을 주어가면서 그때 내가 주었던 피드백 기억나지? 그 의미가 바로 이런 점수야, 이렇게 정달을 해준다고 하면 학생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 평가 척도가 학생들한테 객관적이냐 아니면 주관적인 거냐, 교사의 자기적인 거냐를 결정하는 건 이 척도, 객관적인 척도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앞뒤에 있는 학생들과의 어떤 소통 과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청라고 김정민 선생님한테도 이제 이 사례에 대해서 사용을 좀 하겠다라고 했었는데요. 내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기에 주어져 있는 도화지를 이렇게 귀퉁이를 잘라서 이제 사각통을 만들었을 때 그 부피가 최대가 되는 x를 구하는 과정이고, 그 값이 최대가 되는 이유를 서술형 문항에서 증명하는 과정. 미분을 통해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 참수로는 안 된대요. 그래서 이 과정을 구하는 서술형 평가였습니다. 당연히 뻔하잖아요. 얼마가 나올지 뻔하고, 이걸 아이들한테 공지했다는 순간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 거야 라고 했던 풀이 과정들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정립이 되어 있어서, 저도 이 수행평가를 처음 봤을 때 뭐야 저게 수행평가가 된다고? 변별이 돼? 이미 애들이 정답 구하는 과정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럼 무슨 의미가 있지? 모든 아이들이 만점을 가져가는 평가를 왜 하지? 이런 생각도 저는 충분히 가졌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평가 기준을 세우면서 분명히 이렇게 보이지만 굉장히 아주 단순하고 뻔한 평가인데도 불구하고 평가 기준은 디테일하게 세우셨고, 동료 평가도 의미 없지만 다 매우 잘함으로 나올 게 분명하지만 그래도 넣으셨고, 모든 평가 진행되고, 그 다음에 개별 서술형은 어차피 서술형 문항에 대한 저희가 기본적으로 세우는 부분 점수를 주는 그런 분석점 채점 기준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세우신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만점이 나오겠죠. 아주 내려오는 친구들은 경우에 빼고는. 그래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이걸 가지고 직접 만들어 보고 그 안에다 과자를 넣어서 맛있게 먹어봤다라면 그건 그것대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수행평가다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제서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점수가 변별이 됐냐 안 됐냐를 떠나서 이걸 통해서 학생들이 그 다음 수업, 또 그 다음 수업에서 내 수업에 진지하게 기대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 저 선생님 수업 시간은 내가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점수도 얻을 수 있고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 라는 신뢰를 줄 수 있다라면 그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평가로, 긍정적인 평가로 기록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굉장히 좀 어렵고 좀 힘드신 부분들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늘 학생들하고 주고받으시면서 피드백을 세우시고요. 그리고 이런 형태의 평가를, 이런 형태의 수업을 진지하게 만들어 가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열심히 이제 배움의 안내자로서 학생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연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딱 맞았네. 지금 장학사님께서 나가셔서요. 여기서 연수 마쳐도 되겠죠, 선생님들? 제가 부족한 연수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좀 부족한 게 있었더라도 그냥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